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권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는 곳이 아니라 보내지는 곳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월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지금 저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는 곳.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벽 5시 반,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습관처럼 눈이 떠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하더군요. 잠이 필요한 나이에 잠이 안 오고 할 일 없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봤습니다. 아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 한쪽만 씁니다. 반쪽은 그냥 비워둡니다. 치울 용기가 안 나서요. 커튼을 열었더니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창밖엔 벌써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만 여기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우유 한 팩. 안에 있을 때는 반찬이 5가지는 있었는데 이젠 뭘 해 먹을지도 모르겠고 만들어도 혼자 먹다가 버리게 되니까요. 계란 하나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삶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 붓고 계란 넣고 불 켜고 10분 뒤에 다시 오면 되니까요. 그 10분 동안 뭘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엔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앉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계란을 건져서 찬물에 식혔습니다. 껍질 까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구 먹으라고 까고 있나? 나 먹으라고 까는 건데 뭔가 슬프더군요. 식탁에 앉아서 계란 하나 먹고 김치 몇 조각 먹고 물 한 컵 마셨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아침입니다. 설거지도 금방입니다. 접시 하나, 젓가락 하나, 컵 하나. 예전엔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쌓아놔? 지금은 쌓을 그릇도 없습니다. 다 합쳐도 한 손에 들어갑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10분입니다. 점심까지 6시간, 저녁까지 12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TV를 켰습니다. 사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아서 켜놓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집이 덜 텅 빈 것 같아서요. 한 달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TV 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웃긴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웃고 나니까 집안이 더 조용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끝나고 나면 고요함만 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웃음도 혼자 웃으면 외롭구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하나 왔네요. 기대하며 눌렀더니 스팸 문자였습니다. 대출 필요하세요?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아들한테 온 문자는 일주일 전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아들도 바쁜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 안 보냅니다.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습니다. 저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더군요. 저보다 규칙적인 삶을 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나?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라면도 마음대로 끓여 먹고 설거지 미뤄도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편함이 계속되면요. 외로움이 되더군요. 대구의 여름밤처럼 숨 막히는 외로움. 누군가 밥 먹었어? 물어봐 주는 것. 누군가 제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웃어주는 것.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창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햇살도 들어오고 시간도 그럭저럭 갑니다. 점심때는 밥 먹고 오후에는 TV 보고 가끔 산책도 나갑니다. 낮은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해가 지면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면서 집 안도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도 왠지 어둡게 느껴져요.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이 오는구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을지 고민됩니다. 라면을 끓일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안 먹을까? 결국 편의점에 갑니다. 도시락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삑 소리 나면 꺼내서 먹습니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워집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니까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슬픕니다. 8시쯤 되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에서 누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9시, 10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몸은 안 피곤한데 마음만 피곤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문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었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밤마다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뒤로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침대 옆에 둡니다. 충전기에 꽂아놓고 화면이 보이게 놓아둡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밤중에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냐고요? 119요. 아들한테는 전화 못합니다. 한밤중에 깨우는 게 미안해서요. 현관불도 켜놓습니다. 밤새도록요. 전기세 아깝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켜놓습니다. 혹시 밤에 쓰러져서 119가 오면 불 켜져 있어야 빨리 찾을 것 같아서요. TV도 틀어놓습니다. 소리 작게 해서요. 완전히 조용하면 무섭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잠이 오더군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불 속에 누우면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는 건가? 버티는 건가?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만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아들이 달려올까? 아마 회사 일 마무리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쯤?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그날 밤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들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보다 회사 일이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 닫는 소리,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누군가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건 아니구나. 12시쯤 되면 옆집도 조용해집니다. 다들 잠드나 봅니다. 저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심야 영화가 나옵니다. 뭔지도 모르고 봅니다. 눈만 뜨고 있을 뿐입니다. 1시, 2시.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새벽 3시쯤 되면 그제야 눈이 감깁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잠듭니다. 얕은 잠으로요. 언제든 깰 준비를 하면서요.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안도하면서도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무겁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밤입니다. 낮에는 견딜만한데 밤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든데 오겠다니 고맙죠. 토요일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 들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을 둘러봅니다. 뭔가 체크하듯이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아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숨을 쉽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열어볼 때부터 예상했어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난 아직 혼자 살만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더 말하면 제가 화낼까봐 그러는 거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배경에 깔립니다. 아들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제안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딸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요양원이 싫어서요. 몇 년 전 친구 병문안 갔을 때 요양원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았고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방마다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TV만 보고 계시거나 천장만 보고 계시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조용히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누구 하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게 삶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돌봄은 받겠죠. 아프면 간호사가 오고 약도 제때 먹고 식사도 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제 이름 대신 305호 어르신으로 불리고 제 취향 대신 정해진 식단을 먹고 제 하루 대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입니다. 요양원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보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아들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요. 밤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요양원은 싫은데 혼자는 불안하고 며칠 전엔 현관 앞에서 어지러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무서웠어요. 지금 쓰러지면 어쩌지?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로 밤마다 불안합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쓰러져 있을까봐, 3일 뒤에 발견될까봐, 그게 무섭겠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입니다. 저도 부모님 계실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저는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조심스럽게 권유하던 목소리,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죠. 아버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회사 일도 바쁜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저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도 안심시키고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생각, 아들 걱정, 혼자 사는 불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래층 김 씨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손에 귤 한 봉지 들고 서 있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귤 까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소식, 건강 얘기. 그러다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처남이 최근에 어디 들어갔는데 괜찮다고요. 어디요?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인데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원? 그게 말이 돼?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 보여줬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요양원이 아니래요. 작은 아파트 같은 건데 혼자 살 수 있답니다.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텃밭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처남이 거기 들어간 지 3달 됐는데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 그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10만 원 내외. 65세 이상이고 집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월 10만 원이라니. 김 씨는 상세한 건 모르겠다며 LH 지사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다. 김 씨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받아 적은 메모를 보면서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10만 원.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김 씨 처남이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먹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그 주택 생각뿐이었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제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아내가 남긴 예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곳. 요양원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 상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작은 부엌에서 밥해 먹고 텃밭 나가서 상추 따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주택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유로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돼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 LH 지사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제가 조건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대기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혹시 김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하지만 그래도요. 알아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깬 겁니다. 설렜나 봅니다. 씻고 아침 먹고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LH 지사는 9시에 열립니다. 3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검색해봤어요. 진짜 있더군요. 정부에서 만든 거래요. 사진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작은 방, 공동 텃밭. 사진만 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월세 부담 없어서 좋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글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8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거였지만 집에 더 있으면 너무 초조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떨려서였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1번. 업무 시작 직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긴장됐습니다. 내가 조건이 될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겠어요? 한번 고객님, 일어서서 상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 알아보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집도 없어요.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2만 원 선.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 36제곱미터 정도의 원룸형이고 월세는 10만 원 내외가 될 거래요. 1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직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역별로 대기자가 있어서 정확한 입주 시기는 신청 후에 안내드릴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고 일반 신청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립니다. 2년. 긴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원이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연락이 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신청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인터넷 사용 가능하세요? 아들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책자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 바로 신청하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신청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입력을 도와줬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어요. 접수증 드릴게요. 직원이 건네준 종이 한 장. 거기에 제 이름과 접수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LH 지사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손에는 접수증과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접수증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신청했구나. 정말 기회가 생긴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희망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접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제 노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오늘 좋은 데 알아봤다. 그날이 왔습니다. 입주 날짜가 적힌 문자를 받은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기다린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작은 박스 2개.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양원 갈 때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아. 좋은 곳이라더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오래되지도 새 것도 아닌 단정한 건물. 현관 앞에는 자동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로비는 환했습니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붙어 있고 구석에는 비상벨도 보였어요. 게시판에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모임, 건강체조 교실, 이달의 생일 잔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관리 직원이 나와서 짐을 받아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방은 304호예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304호. 제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전기레인지도 있고 찬장도 있었어요.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허리 굽히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는 일반 침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일어나기 편하게 높이를 조절한 거래요. 침대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방에 생기를 주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턱이 없었어요. 변기 양쪽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샤워 부스에는 접이식 의자도 있었어요. 아, 여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 걸고 이불 펴고 작은 물건들 정리하고 금방 끝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1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는 구수한 향, 갓 지은 밥 냄새,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사실 배보다 마음이 고팠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4인용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두세 분씩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을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오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식사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며칠 지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래층에서는 어르신들 이야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TV 보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삶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정막과는 달랐어요. 여기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두려움 대신 옆방에도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만약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비상벨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사람들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리듬이 서서히 몸에 익어갔어요. 아침이면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 반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아래층 텃밭에서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주는 소리, 홈이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7시 반이 되면 1층 문화실로 내려갑니다. 건강체조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몸 움직이는 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지만 그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다는 것. 체조는 간단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리하지 않는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체조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해요. 가끔은 1층 식당에서 함께 먹기도 합니다. 어제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혼자 먹는 토스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1층 건강관리실에 들릅니다. 혈압을 재는 겁니다. 자동 혈압계에 팔을 넣고 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옆에는 다른 어르신도 앉아 계세요.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저는 괜찮네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게 좋아요. 10시쯤 되면 텃밭에 나갑니다. 겨울이라 작물은 많지 않지만 쪽파랑 시금치가 자라고 있어요. 햇볕 아래서 흙을 만집니다. 호미로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손에 흙냄새가 묻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텃밭 가꾸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봄 되면 뭐 심을까요? 고추 어때요? 좋죠. 상추도 심고요. 내년 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예전엔 내일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년 봄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은 각자 해결합니다. 저는 간단히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사다 먹어요.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 쉬거나 1층 로비에 내려가요. 로비에는 늘 어르신 몇 분이 계십니다. 신문 보시거나 바둑 두시거나 그냥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거나 저도 그 옆에 앉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공동 식당에 갑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요. 같은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 없이도 자리를 비워줍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게 제 하루를 채웁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304호 어르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나? 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름도 덜 깊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밤이 되면 방에 누워 창문을 봅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와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텃밭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그게 제 하루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쉬웠지만 혼자 살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기대며 사는 존재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을 좋아했을 거예요. 함께 텃밭 가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웃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누군가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눌 겁니다. 체조도 하고, 텃밭도 가고, 밥도 함께 먹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다. 저는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 분,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하면 되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10만 원 내외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LH 지사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노후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선택지도 있더군요. 저는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아질 겁니다. 40년 우정도 두 아들의 사랑도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건 단 3가지뿐이라는 걸.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말순.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40년 우정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박순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말순 씨는 큰딸이 50만 원 용돈을 보내줬다며 자랑했습니다. 둘째는 1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다 줬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사지 의자를 선물했다며 연신 기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호주에 이민을 간 지 3년째.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느라 바빴습니다.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김말순 씨의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큰 사위가 고급 한우를 사다 줬다는 이야기, 막내가 고급 홍차를 정기 배송으로 주문해 줬다는 이야기. 박순자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박순자 씨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박순자 씨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말순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네들이 뭐 좀 해주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겨우 변명처럼 아들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바빠도 부모 생각은 해야 한다며 은근히 비판하는 어조였습니다. 마치 박순자 씨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랑과 비교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우정, 20대 초반부터 함께 자라며 첫사랑 이야기도 결혼 준비도 육아 고민도 모두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관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자랑과 비교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말입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랑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그녀는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효도를 잘하는지, 누구의 생활이 더 윤택한지, 누구의 노후가 더 안정적인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자랑, 생활 자랑, 건강 자랑,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랑, 경연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첫 번째 균열. 그것은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엄마들과 뭐가 달랐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후 박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50만 원씩이나 용돈을 보내줬어. 둘째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 줬지 뭐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손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나? 문득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처럼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혹시 바쁘나?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한참 후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해. 짧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안부나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엄마, 진짜 바빠. 문자로 할 말 있으면 보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식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자랑하던 그런 따뜻한 관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안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냉장고의 웅웅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들, 밤잠을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아들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기억들, 그런 아들들에게 자신은 바쁜 일상 속 잠깐의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엄마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효도를 잘할까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슷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은 더했습니다. 호주에서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겸한 안부였는데 그마저도 단체 메시지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방금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현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60대 박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또 깊은 외로움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건강의 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친구와 아들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혈당 수치 역시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재검사 필요 항목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까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치들을 찾아보니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박순자 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진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순자 씨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노후의 자유와 불안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아프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자랑도 자식의 무관심도 건강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아픈 건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병원에는 혼자 와야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며 약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는 것,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약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고. 매일 산책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겠다고. 건강검진 결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된다는 것. 박순자 씨는 침대에 누우며 다짐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와의 통화, 아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김말순 씨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직장에서 만나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대신 비교와 자랑만 남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정일까요? 박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자랑을 들으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과연 필요할까요?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양보다 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과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이겠지요.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40년의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상처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상처받으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박순자 씨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순아,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아.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이해해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40년 우정을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자신을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깨달은 것처럼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말순 씨에게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후련함 대신 묘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말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을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방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야 할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김말순 씨와의 통화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끊어내고 나니 내 곁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었구나. 박순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호주에서 연락이 뜸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자신의 일로 바빴습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직장을 그만둔 지도 5년이 지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혼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정도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가 나은 걸까? 상처받는 관계라도 있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달랐습니다. 선택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김말순 씨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김말순 씨가 다른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말순 씨도 박순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박순자 씨도 서둘러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할까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정막은 더 깊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허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우연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노후 준비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강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석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미숙 씨라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복지관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부담스러웠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말이 박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미숙 씨는 예전에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말순 씨와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미숙 씨는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이 편한 관계라는 것을.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관계를 새롭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들은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만 깊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짜 위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를 비롯해 몇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노후를 지켜줄 3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전부는 아니었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 3가지만 있으면 충분했다. 첫 번째는 관계와 취미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보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김말순 씨와의 40년 우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비교나 자랑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요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줄이고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연락할 때 따뜻하게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감사와 긍정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번째는 건강관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몸을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건강식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았습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검진이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상실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모임은 일주일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편안했습니다.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따뜻하게 받아주되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큰아들도 호주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통화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대를 줄이니 받는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덕분에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여도 두렵지 않다.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정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숫자도 사람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박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노후를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 좋은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꾸준한 건강관리.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자 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